그냥 똑같이 출석 체크하고요. 제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제가 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오프라인 등록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별도로 체크해가지고 그냥 오프라인 참석하신 걸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오프라인만 제가 이렇게 합산해갖고 보내면 아카데미에서는 온라인은 그분들이 시간까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80% 이상 하거든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제가 해서 자 정말 지난 시간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모험 답안을 볼 때가 됐는데 보기에 앞서가지고 몇 가지만 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험 답안을 보면 그럴듯하게 잘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실 직접 이렇게 물론 제가 대신 하는 거지만 직접 하나씩 하나씩 변경되는 걸 보는 거랑 다 완성된 걸 눈으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한번 채워볼게요. 지금 보시면 스텝 1에서 넥스트 눌렀을 적에 실행되는 그죠? 요 마이크로 플로우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요거 마지막에 쭉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는 부분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거까지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사용자가 시간값을 쫙 입력할 겁니다.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값을 전부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고민되죠. 매번 이렇게 루프를 돌아가지고 더하기를 할까?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고민하기에 앞서가지고 마이크로 플로우부터 만들어야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에딧 온클릭 액션 하면 더 빠르게 되겠죠. 뭘 할 거냐? 마이크로 플로우 호출할 거다. 마이크로 플로우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팩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베이케이션 리퀘스트가 주인공인데 지금 할 작업은 calculate total 예, 총 시간 합계 계산하는 거 요거를 할 거다 이렇게 요 마이크로 플로우에서 그거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단 요 합계를 계산할 대상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 대상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겠죠. 그러니까 또 리트리브 정말 많이 쓰죠. 리트리브 합니다. 어소시에이션에서 바로 요 파라미터에 연결되어 있는 요거에서 가져오죠. 가져오면 이렇게 리퀘스트 데이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설마 요 루프 해가지고 요 루프에서 이거 그죠? for each 여기에서 리스트 해가지고 혹시 필요한 것만 여기서 더하라는 건가? 라고 for each가 아까 우리 while 해갖고 조건문으로 순환문을 했으면 이번에는 for each 이건가 싶죠. 그렇게 해도 뭐 되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그리게이트 리스트입니다. 어그리게이트 리스트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보시면 카운트라고 나오죠. 사실 이 카운트뿐만 아니라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따당 들어가 보시면 일단 뭘 가지고 어그리게이트 할 거냐? 바로 앞에서 가져온 요 vacation request day list 요거다. 자, 그러면은 펑션 뭘 할 거냐? 쫙 눌러보시면 sum은 합계 내는 거. 쭉 내려가면은 평균 내는 거. 카운트는 요 앞에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 개수 세는 거. 개수 세는 거예요. 미니멈은 지정한 애트리뷰트의 최소값, 최대값. all, any, redu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모든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모든 요 조건에 맞는 거 뽑아내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중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썸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짠 합계를 내는데 뭘 가지고 합계를 내느냐? 특별히 뭐 표현식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트리뷰트 속성값, hour값 그냥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애트리뷰트 뭘 하느냐? hours 하면 바로 sum hours가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를 가져온 거 가지고 합계를 내 가지고 sum hours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change object를 또 이때 씁니다. change object 뭘 할 거냐? 현재 파라미터로 받고 있는 얘. 요거에 어떤 멤버를 업데이트 할 거냐? 여기서 선택을 new 하셔가지고 바로 total hours 값. 요 멤버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방금 계산해가지고 어그리게이트 리스트에서 얻은 바로 그 변수 값이 뭔지 기억 안 나니까 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은 sum hours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순식간에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텝 3로 보여주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show page. show page. 바로 나오네. 스텝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파라미터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세한 구현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쭉 하시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데모, 아까 연습하던 데모 폴더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연습할 건 뭐냐면은 add 마이크로플로우. 마이크로플로우 일단 그거부터 해볼까요? 루프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루프 프랙티스. 루프는 이거 연습을 해도 매번 그때그때 느낌이 새로워요. 자, 루프를 연습하려고 하니까 뭔가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겠죠? 리스트를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면 되죠. 뭘 갖고 올 거냐? 내가 아까 입력한 내가 아니라 모든 사원들이 입력한 휴가 요청건을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all vacation request list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아주 특이한 뭐냐면 여기를 쭉 요청건을 돌면서 혹시 이 토탈 아워스가 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이상 200시간, 200시간 이상 쓴 사람이 있으면은 걸러내가지고 뭘 좀 해보고 싶다. 노티를 보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많이 치냐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연습 삼아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케이스를. 루프를 하나 갖다가 놔요. 그다음에 루프를 돌 대상을 선택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아이템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있는 거 하는 거니까 for each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템 쭉 다 하는 거. iterate over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리스트 갖고 할 거냐. 방금 앞에서 가져온 요거 갖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요게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아이템을 어떤 변수로 받아가지고 할 거냐가 이름이 이터레이터 그리고 엔티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기본 값일 뿐이지 요거 좀 짧게 커런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터레이터 기니까 IT 해도 괜찮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변수일 뿐이에요. 하나의 아이템을 가리키는 리스트 안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리키는 그냥 변수일 뿐이에요. 또는 줄여가지고 그냥 커런트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터레이터 너무 길어갖고 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조건을 하나 해봅시다. 뭐냐면 이런 거죠. 디시전을 딱 갖다 놓고 토탈 아워스가 200시간을 초과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아이템 하나가 바로 커런트 아이템. 슬래시 하시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돌고 있지. 이 토탈 아워스를 가져올 수가 있죠. 토탈 아워스가 200보다 크면 200보다 크면 뭔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티를 보내겠다. 노티를 보내겠다. 근데 지금 노티 보내는 거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우린 그냥 시스템 로그만 한번 찍어 봅시다. 시스템 로그 찍는 거. 로그 메시지 이렇게. 그죠? 이걸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데 선택이 엔드 하면은 이 마이크로 플로우를 끝내버리는 거고요. 에러 이벤트는 에러를 읽어내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요거예요. 루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컨티뉴는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거,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거. 브레이크는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요 루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루프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요 조건에 안 맞으면은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컨티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로그는 여기다가 로그는 여기 로그 레벨을 선택할 수 있고 로그 노드 이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수로 하시면 좋은데 전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할게요. 문자열인데 여기다가 여기는 서스피셔스 이상한 거 발견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00시간보다 크면 여기는 true condition, 여기는 false.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한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뭔가 복잡한 액션을 수행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잠깐만, 요게 끝이면 요 뒤에 continue를 해야 되나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음에 넘어가요. 그러면 얘도 이거 지워도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분기문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컨티뉴 할 거냐 브레이크 할 거냐는 꼭 필요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200시간보다 큰 거를 엑스패스에서 이거 받아오면 되는데 받아오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브 할 때 엑스패스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넣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거. 그거는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마이크로플로 mf 리스트 오퍼레이션 프랙티스 여기서 엄청 많이 연습할 거예요. 프랙티스. 자, 또 리스트를 연습해야 되니까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겠죠. 자, 리트리브 가져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모든 베이케이션 요청권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면 all이에요. constrain 안 하면은 all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리트리브 조건을 하나 넣어볼게요. 연습이기 때문에 좀 반복을 합니다.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그죠? 이 중에서 조건을 넣어볼게요. 조건이 근데 잘 보세요. 엑스패스 컨스트레인이죠. 엑스패스니까 에디트 하셔가지고 빌던 다음에 억세 이렇게 하셔가지고 엑스패스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속성을 하나 찝는 거예요. 뭘 찝을 거냐면 토탈하우스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태까지 안 해본 거 스페셜 타입만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베이케이션 타입 이퀄 스페셜인 거. 그죠? 스페셜이니까 이 값이 SPCIAL인데 그거의 그 값이 뭘까 가물가물하죠. 그죠? 이넘 값의 네임에 해당하는 값이 뭔가 가물가물할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은 얘가 맨 밑에 이렇게 현재 컨텍스트 즉 내가 지금 베이케이션 타입을 딱 썼으니까 맨딕스가 너 지금 요 밸류 값 궁금하지? 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바로 스페셜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베이케이션 타입이 스페셜인 모든 요청건이 들어옵니다. 그죠? 요거. 자, 그런데 스페셜은 스페셜인데 사실 이거 작성 중인 거는 빼야 되잖아요. 그죠? 작성 중인 건 빼야 되니까 엔드.
한 번 더 인원값. 스테이터스가 equal 최소한 서밋 해가지고 승인된 것만 대상. 승인된 거니까 자, 뭔지 모르겠지만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approved. 이렇게 정말 쉽게 인원값은 값을 잘 기억 못해도 이 컨트롤 스페이스 도움으로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얘는 APPR로 approved 스페셜 베이케이션 리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왔죠. 자,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보니까 우리가 요 all이라는 게 하나 있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all이라는 게 이미 왔어요. 왔다는 건 요거 메모리에 이렇게 동동 떠 있다는 거거든요. 메모리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필터링을 하면 이렇게 DB를 콜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값만 필터링 할 수 있거든. 때에 따라서는 메모리에 있는 게 이게 반복적인 조건을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뭔가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리트리브를 하면 이거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계속 콜 해요. 하지만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쓰면 메모리에 있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넣어가지고 필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DB 트랜잭션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all에서 스페셜이고 그리고 어프로브드인 것만 필터링을 해볼게요. 따당 누르시면 오퍼레이션 중에 되게 많죠. 필터. 그렇죠? 필터를 딱 눌렀더니 리스트 뭘 가져갈 거냐? all 기준으로 all에서 멤버 베이케이션 타입이 그렇죠? 여기서 스페셜인 거를 짠 해가지고 스페셜인 거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디 간다. 이때부터 막히죠. 네, 막히는 건 둘째 치고 잠깐만. 지금 보니까 아니 멤버가 하나밖에 안 되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조건 두 개인데. 그죠? 그럼 그거부터 벌써 얘는 필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걸 딱 알았죠.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필터 바이 익스프레션을 하면 그 현식이니까 멤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엔드로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딱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필터 바이 익스프레션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자, all를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딱 하려고 뭔가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아니 꺽쇠 하려고 딱 봤더니 이거 이상하네. 그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는 지금 아까 리트리브 할 때는 요 컨스트레인을 엑스패스로 줬지만 지금 필터에다가 매기는 거는 엑스패스가 아니라 그냥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 이거 우리 클라이언트 베리데이션 할 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커런트 오브젝트 슬래시 어쩌고는 먼저 거. 걔 엑스패스 안 썼잖아요. 얘는 엑스패스가 아니라 엑스패스는 DB 쿼리 할 때 쓰는 거고 메모리에 있는 애 할 때는 엑스패스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표현식을 써야 돼요. 익스프레션 써야 돼요. 자, 그럼 익스프레션에서 그럼 비교 어떻게 하느냐? 현재 그 안에 있는 아이템 하나 어떻게 참조하느냐? 바로 아까 우리 어제 클라이언트 베리데이션 했던 커런트 오브젝트입니다. 헷갈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에 우리 헷갈리는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커런트 오브젝트의 슬래시 어디서 값을 비교할 거냐? 베이케이션 타입. 베이케이션 타입 이퀄스. 이제는 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야지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짠 해가지고 이제 밑에 가면 있겠지 싶어서 쫙 갔더니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엑스패스가 아니라고. 엑스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패스는 단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엑스패스의 값인 거지 실제 이넘의 밸류는 이너무레이션의 밸류는 이게 아닙니다. 실제 정확한 이누머레이션 밸류의 바로 그 스페셜 값은 정확한 표현식이 이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갖고 나오는 이 파란 게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누머레이션 목록이거든요. 이 중에서 정확하게 요거 베이케이션 타입 즉 모듈 이름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 .enu 베이케이션 타입이 바로 그 이누머레이션을 가리키는 거고 그거에
슬래시가 아니라 점 했을 때 나오는 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놈의 값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 이게 바로 엑스패스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예요. 요걸 아시면은 문제 한 3, 4개는 그냥 풀 수가 있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얘는 익스프레션이니까 자유롭게 and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current object. 커런트 오브젝트예요. 커런트 오브젝트. 커런트 오브젝트냐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커런트 오브젝트냐 이터레이트 뭐냐 이렇게 쭉 해놓고 맞는 거 틀리는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 리퀘스트 스테이터스가 equal. 이것도 좀 성가시긴 하지만 정확한 이넘 값은 요거죠. 리퀘스트 스테이터스 요거 점 approved다. 이렇게. 네, 상당히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U가 아니라 approved special vacation request 이건데 얘는 사실은 이거 메모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프롬 메모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그냥 큰 차이가 있어요. 얘는 매번 리트리브는 DB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고 엑스패스를 쓰지만 얘는 표현식을 쓰고 메모리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리스트 오퍼레이션 뭐가 있나? 이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언은 딱 찍으시는 순간 리스트를 2개 골라요. 예를 들어서 approved special이랑 all을 골라요. 그럼 뭐 똑같이 all이 되겠죠. 왜냐면은 리스트 A랑 B랑 합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죠. intersect는 요거 A랑 B랑 겹치는 부분 골라내는 거고. subtract는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contains는 A에 B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true, false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액션에 따라 가지고 반환되는 값이 리스트일 수도 있고 또는 true, false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함정 파기 좋죠. 적절히 오퍼레이션만 섞어놓은 다음에 예상되는 결과값을 이렇게 했을 때 true, false 값, 리스트 값 잘 고르셔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equals는 A랑 B가 같냐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아이템 구조를 갖고 같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리스트 A랑 B는 메모리 주소는 다르거든요. 하지만 갖고 있는 아이템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본 겁니다. sort가 아주 재밌죠. sort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요 아이템을 요러요러한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필터 by expression 했고, 자, find by expression. 요거 비슷하니까 또 이거 나올 수 있겠죠. 필터는 보니까 아웃풋이 리스트네요. 그죠? find는 아웃풋이 오브젝트네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필터는 요 조건에 맞는 거 여러 개 찾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게 하나라고 할지라도 얘는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리턴 값이 리스트예요. 하지만 find는 조건에 맞는 거 하나만 찾아요. 그래서 베타적인 조건을 쓰셔야죠. 당연히 여기 요 리스트 중에서 요 조건에 맞는 게 하나만 있는 그 조건을 쓰면 그 하나가 딱 잡히겠지만 만약에 여러 개일 수 있는 애를 조건으로 쓰면 그 중에 누가 잡힐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한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소트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장 그 휴가를 많이 큰 시간을 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정렬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함정 파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헤드는 뭐냐면 요거입니다. 헤드 보여드릴게요. 또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노테이트 한번 해볼까요? 자, 뭐냐면요. 헤드는 이런 겁니다. 헤드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템이 하나, 둘, 아이고. 이게 뭐지?
셋, 뭐, 4개 이렇게 있어요. 아이템이 4개? 아, 하나 더 할까? 5개 들었다고. 5개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헤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헤드는 이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헤드 이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헤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테일이 뭐냐라고 하면 테일 이건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얘는 머리고 얘는 몸통이고 얘는 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해요. 근데 맨딕스 세계에서는 몸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빼고 이만큼이 꼬리예요. 꼬리는 길잖아요. 이만큼이 꼬리입니다. 이만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끝에가 꼬리가 아니라 전체에서 헤드 뺀 나머지가 테일입니다. 요거가 또 함정. 함정이죠, 함정. 자, 엔드를 어떻게 하지? 엔드. 엔드 어디 갔나? 어노테이션, 자, 어노테이션. 네, 요거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드, 테일이 있는 거예요. 레인지는 몇 칸 건너뛰고 건너뛴 다음에 몇 개 가져오기. 보통 우리가 이제 페이징 할 때 많이 쓰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게 이제 리스트 오퍼레이션 되겠습니다. 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안에 들어갔어요. 요 안에서 얘가 로그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 특별한 조건에 맞는 애만 따로 뽑아서 리스트에다가 담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으려면 담을 그 빈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 자, 그럴 때 create 리스트 하시면은 내가 지정한 타입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리스트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엔티티 타입을 vacation request라고 딱 했죠. 그럼 여기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텅 빈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 조건을 쫙 해가지고 true면은 로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앞에서 만든 텅 빈 요 리퀘스트에다가 요 아이템 현재 요거를 차곡차곡차곡 넣겠다.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add가 아니고 change 리스트라는 거. add 리스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change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이템 하나 추가하시려면 change 리스트를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수로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붙였어요. 요거 띄어야지. 안 떨어지죠, 요거. 띄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고, 세게 해도 안 떨어지고,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detach from flow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거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넣는데, 늘 리스트는 뭐냐면은, 방금 앞에서 만든 빈 리스트, 요거, 베이케이션 리스트에다가 뭘 넣느냐? 방금 여기 현재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현재 아이템, 커런트 아이템을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로그 메시지도 하나 쌓고 요 특별한 의심되는 요런 베이케이션 건도 여기다가 애드 해가지고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리스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기에 또 엄청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로직에 엄청난 버그가 있습니다. 참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얘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9월 1일, 3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담겨 있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더 쉴래요. 9월 4일. 그러면은 당연히 1, 2, 3은 그대로 놔두고 9월 4일이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자, 사용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9월 4일 안 쉴래요. 안 쉬니까 삭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9월 1일 안 쉬고 9월 2일부터 5일까지 할래요. 그러면은 9월 1일이 지워지겠죠. 그리고 5일이 없으니까 9월 4일,
9월 5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아니야. 다시나 9월 1일 쉴래. 했어요. 그러면은 9월 1일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앞에 추가되지 않고 뒤에 추가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 큰일 났어요, 이제. 사용자가 나 5일 안 쉴래. 이러면은 9월 5일이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그다음에 난 또 마음 또 바뀌었어. 9월 6일까지 쉴래. 이러면은 9월 5일, 9월 6일 이렇게 붙습니다. 또 마음 바뀌었어요. 9월 4일부터 쉴래.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다가 아니야, 또 바뀌었어. 9월 2일 쉴래. 그러면 또 9월 2일, 9월 3일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 로직을 따라서 데이터를 지우고 쌓고 지우고 쌓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쵸? 이거 소트 한번 해버리면 되는데, 그쵸? 소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소트하면 되는데라는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너레이트 했으니까 요거 소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쵸?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데이 가져왔네. 요거 소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리스트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소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안 되지만, 선택도 안 되지만, 예,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기서 소트한 그거는 별도의 메모리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리스트지 원본 리스트를 변경시키지 않아요. DB에 있는 걔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DB에 있는 얘가 정렬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별도의 리스트가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메모리에 갖는 거예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DB에 가 있지도 않아요. 이거 아직 메모리에 있잖아요. 이거 정렬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뭐냐면 스텝 2에서 얘가 뒤죽박죽으로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소스에 가보시면 사실 여기 이건 좀 안 들어갔고요. 어소시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인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요. 그거를 마이크로 플로우나 나노 플로우로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아이템인지 또는 반환할 아이템의 순서까지 우리가 상당히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로우를 해볼게요. 마이크로 플로우 타입의 데이터 소스 타입의 마이크로 플로우는 보통 이름 짓기를 DS라고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 DS 베이케이션 리퀘스트에 리퀘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파라미터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했어요. 쉬워 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얘는 일반 마이크로플로우가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데이터 소스 타입의 마이크로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여기에서 꼭 리턴을 해야 됩니다. 리턴 해야 돼요. 그러면 리턴할 거를 여기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리턴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지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트리브를 일단 해와요. 리트리브를 해와요. 이렇게. 리트리브를 어소시에이션으로 해옵니다. 해오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얘를 리턴을 하면 뒤죽박죽인 애가 리턴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렬할 수 있죠. 정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렬, 소트, 뭘 소트하느냐? 방금 리트리브 해온 거를 뭘 기준으로? 데이트 기준으로 어센딩 이렇게. 얘 이름은 U가 아니라 sorted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원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얻은 리스트를 리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원본은 변함이 없지만 이 마이크로 플로우의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턴하는 데다가
sorted를 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리턴 타입을 리스트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새로 도입한 기능이거든요. 클릭하시면 얘가 알아서 업데이트 타입을 맞춰줘요. 짠 하시면은 이렇게 맞춰주죠. 안 됐나 이거? 됐네.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에러 난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에러 지금 3개 난 거는 지금 권한 안 줘가지고 난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서브 플로우도 아니고 룰도 아니고 생긴 건 비슷하지만 데이터 소스 타입의 마이크로 플로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타입으로 갖고 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플로우나 나노 플로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 3. 우선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넥스트가 아니라 얘는 서밋이죠, 서밋. 서밋. 서밋 할 때 할 게 뭐냐 하면 할 때 할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를 서밋 하는 거죠. 그래서 call a microflow 뭐를 하느냐 new act vacation request submit 서밋합니다. 서밋 show를 하면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쭉 서밋을 하면 되는데 자 서밋하는 거 이제 그냥 사용자가 다 입력했으니 요 커밋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커밋하겠다. 이렇게. 우리 그 의식의 흐름대로 해볼게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커밋하면 되죠. 커밋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잘 됐습니다 하고 홈페이지로 쇼 홈페이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쇼 홈페이지로 끝났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 누가 이거를 서밋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안 했잖아요. 정보만 있고 그러니까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가져와야 돼요. 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가져오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이거 뭔가 좀 이만큼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나 필요한가 그죠? 네 개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은 이 오브젝트 타입 디시전 연습시키느라고 한 거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서밋이 어디가? 네, 여기 있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가져오는 빠른 방법. 자, 생각해보세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가져오는 거의 결과는 어카운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카운트를 리트리브 해오면 되잖아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값을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가져오느냐? 어카운트를 가져온다. 어카운트를 가져온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갔지?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닌데. 어카운트를 가져오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아이디가 커런트 유저니까 그냥 가져오면 돼. 달러 커런트 유저. 이렇게 하면 이거 사실 한 번에 와요. 이렇게 하면 쉬운 거. 그런데 레인지를 퍼스트로. 서미터 어카운트가 한 번에 온다. 그러면은 서미터 가져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서미터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넣어줘야 되니까 체인지 오브젝트를 해야 됩니다. 체인지 오브젝트 뭘 하느냐?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파람에다가 new 해가지고 여기 서미터. 서미터가 누구냐? 방금 가져온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는데 자 커밋을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됩니다. 해도 돼요. 우리는 이제 좀 더 심플하게 하려고 여기서 커밋하고 요거를 지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메인 모델에서 방금 우리는 얘를 저장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얘는 어떻게 하는 말이지. 얘는 지금 메모리에 쑥 있다가 쑥 날아갈 거예요. 저장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 저장하고 얘도 같이 저장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저장을 하셔야 돼요. 방법은 리트리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브 이렇게 연결된 거를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져오는 거죠.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파라미터 연결되어 있는 데이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거 이거 있죠? 가져온 거 얘를 커밋을 이렇게 시켜줘야 됩니다. 커밋을 이 커밋은 하나도 되고 여러 개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로직은 그럴듯한데 만약에 지금 커밋이 이거 지금 주석을 하나 달아볼까요? 어노테이션 여기에서 하나 일어났죠? 커밋 1번 커밋 1번 하나 여기서 하나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카피 페이스트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커밋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2번. 그렇죠? 이런데 만약에 커밋 두 번째 하다가 에러가 나면 첫 번째 커밋한 게 롤백이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개발자라면 당연히 갖는 고민이죠. 저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항상 기본값을 생각을 해야겠죠. 기본값은 자동으로 롤백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 기본값은 마이크로플로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트랜잭션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종료할 때까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맨 마지막에 실제 DB에 반영이 되는 거는 요 커밋 요 순간이 아니고요. 에러 없이 마이크로플로우가 딱 끝났을 때 그때 실제로 DB 트랜잭션 커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나면 당연히 롤백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 옵션은 사실은 어드밴스드 레벨에서 다루는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 모든 요 액티비티에는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여기에 여기다 set error handling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에러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옵션이 롤백이 지금 디폴트예요. 그래서 롤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뭐가 있냐? 커스텀 위드 롤백. 롤백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별도의 작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은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저장하다가 에러 났음이라고 로그를 한다든지 이런 거. 또는 커스텀 without 롤백. 이거는 별도의 작업을 하는데 롤백 안 해요. 롤백 안 하고 그냥 에러가 나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했어요. 하고 여기 표시가 달라졌죠?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요 앞에서 커밋한 게 요 마이크로플로우 지나가면은 커밋이 됩니다. 요 에러 난 게 무시가 돼요. 특이하죠. 요런 거.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게 사실은 많아져요. 아니,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생각할 게 많아지느냐 싶은데 사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옵션이 군데군데 막 숨어 있고 요 서브 플로우에도 막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기본 에러 핸들링을 디폴트 이외로 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프로그램이 흘러갈 수가 있어서 오늘 어드밴스 레벨에서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 동작은 모든 어, 액티비티가 에러 없이 마이크로플로우가 종료가 되면 그때 커밋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롤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가 엉뚱한 거가 어떤 거는 커밋 되고 어떤 거는 커밋 안 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요거. 이것도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랑은 관계가 서로 이렇게 의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는 있어도 아이고, 얘는 혼자 있고 얘는 없어도 얘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있을까요? 의미,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숨겨진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 부정적인 의미, 가진 게 이게 말이 없어서 맞네. 불평불만이 많다. 어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중립적인 의미, 물질적인 뭐야, 것보다 이거?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겉모습과 내면의 간극이 크다. 예?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빅스비 왜 이러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껐습니다. 뭐 하고 있었지? 아, 이거. 자, 지금 보면 의존 관계가 봤을 때 얘랑 얘랑은 사실 얘는 혼자 있어도 되고 얘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저장하고 얘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얘가 1대1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만 저장해도 1대1 관계에 있는 나머지도 자동으로 같이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부러 따로따로 2번 저장 안 해도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리뷰를 할 시간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또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 더 봐야겠구나. 자, 밸리데이션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관련이 있어요. 자, 밸리데이션 쪽에 우리가 하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간 것 중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메일 패턴 체크하는 게 있었죠. 자, 요거. 자, 요거. 이걸 갖다가 구글에서 갖다가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무책임하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만 찾아가서 하다 보면 분명히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표준 표현식인데 이게 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스케이프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쓰면 안 되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도 사실은 표준인데 멘딕스의 여기 뭐 작은 따옴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이미 요 이메일 체크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우리 애플리케이션 어딘가에 있어요. 어딨냐면 커뮤니티 커먼이 없네요. 없네. 커뮤니티 커먼 다운받아 봅시다. 이거 다시 열어볼게요. 세션이 이게 이상하게 사라져. 어떨 때는 커뮤니티 커먼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모범 답안에 있구나. 모범 답안이 있겠군요.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없겠네. 자, 봅시다. 다시 열어서 봅시다. 3시 반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반드시 그 과제 문서 있잖아요. 그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마켓플레이스 지금 열리고 있겠죠? 열렸네. 여기서 커뮤니티 커먼이 그냥 있네요. 이거 너무나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자바 개발자라면 다 아시는 아파치 커먼. 온갖 유틸리티가 들어있는 그 아파치 커먼의 맨딕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맨딕스용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얘가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그 아파치 커먼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그것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 마켓플레이스 모듈에 이제 들어갔을 텐데, 네, 요 커뮤니티 커먼 안에 이렇게나 많은 유틸리티성 요 액티비티, 마이크로 플로에 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메일 체크하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을 때는 여기다가 regex라고 치면
나오죠. 이메일 어드레스 regex. 자,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봤더니 멘딕스는 별도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이런 타입의 도큐먼트 아이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이름은 이거고 그 값은 요거다. 그래서 얘는 이메일 체크할 때 하는 너무나도 이렇게 막 엄청 막 리스트릭티한 건 아니지만 대충 검출되는 그런 표현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걸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쓰면 되기는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메일 패턴에서 여기다가 쓰면 돼요.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굳이 이걸 그대로 안 쓰고 왜 요 값을 카피해가지고 쓰느냐. 왜냐면 요 쓰임새가 달라서 그래요.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여기에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쓰라고 만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도메인 모델에서 인플로이 여기에서 만약에 별도의 비즈니스 이메일 어드레스가 별도로 관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입력할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데이터의 인티그리티를 위해서 이 DB에 들어가는 순간에 왜냐하면 만약 개발자가 실수로 밸리데이션 로직을 엉터리로 하거나 빼놓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예 안 하더라도 DB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에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메일 패턴에 어긋나면 완전 시스템 레벨 에러가 팍 떨어지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엔티티 레벨의 밸리데이션 이게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 밸리데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은 나노플로우, 그 위젯의 속성 그리고 서버 쪽은 마이크로플로우 그 다음에 엔티티 레벨의 밸리데이션 룰 여기에 new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메일이 아니라 비즈니스 이메일 이걸 가지고 룰이 그 위젯에서는 뭐 required 이메일 커스텀이었는데 얘는 달라요. 얘는 DB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유니크도 체크가 되죠. DB 상에서 유니크하게. 그렇죠? equals 특정 조건에 맞게 범위 그리고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라고 만든 게 저거예요. 셀렉트 하셔가지고 REG 하시면 실수로 밸리데이션 안 하더라도 DB 차원에서 세이브 될 때 탁 체크가 됩니다. 이게 이벤트 핸들러는 내가 만약에 before, after 어떤 순간 커밋하기 전, 커밋하기 후, 삭제하기 전, 후, 롤백하기 전 이런 순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커밋, 딜리트, 롤백, 크리에이트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 논 퍼시스터블이 아니고 퍼시스터블용만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논 퍼시스터블도 이벤트 핸들러 됩니다. 아니 이거는 DB에 저장이 안 된다면서 왜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create, commit, delete, rollback은 실제 DB에 대한 그게 아니고요. 마이크로플로우에 있는 오브젝트의 create, commit, delete, rollback이에요. 그래갖고 다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다국어 처리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베이케이션 관리하는 데이터를 딱 봤더니 토탈 아워스가 참 좋은데 왜냐하면 토탈 아워스만 보면 요 아워스가 미리 요 아워스 합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죠? 매번 이렇게 아워스를 더하기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관리자가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제가 방금 상신한 베이케이션 요청, 휴가 요청에서 마지막 날짜를 시간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관리자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이걸 들어가지고 얘를 값을 4시간을 8시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토탈 아워스를 업데이트 안 했어요. 이러면 데이터가 벌써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설계했다면 매번 요 값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에 변경이 생겼을 때 매번 업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번 업데이트 하는 게 하면 되는데 실수로 안 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엄청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 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주 바뀌고 가끔 읽는 그런 성격의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요거 매번 이렇게 또 바뀌는 게 이쪽에서 바꾸고 저쪽에서 바꾸고 변경을 일으키는 소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복잡해지잖아요. 뭐 할 때마다 이거 토탈 아워스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게 있습니다. 뷰 해가지고 보시면 토탈 아워스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오토라고 하나 할게요. 오토. 자동 계산. 인티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스토어드 옵션을 찍었어요. 이러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넣는 건데요. 여기서 calculated 하면은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요 값이 사용자가 넣는 게 아니고 요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은 뭘로 하느냐? 당연히 마이크로 플로우로 해야죠. 그래서 마이크로 플로우를 이렇게 뷰 해가지고 cal vacation 리퀘스트 토탈 아웃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되는 마이크로 플로우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지금 요 엔티티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엔티티의 토탈 아워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에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즈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빠르게 할게요. 가져와서 어그리게이트 하면 되잖아요. 어그리게이트 하면 되잖아요. 얘를 어그리게이트가 아니라 어그리게이트에서 썸을 하면 되잖아요. 썸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전에는 우리가 change 오브젝트 했지만 얘는 calculate 마이크로플로우니까 그 값을 여기서 리턴하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 타입은 리스트를 리턴을 한 거고요. 얘는 애트리뷰트 그 하나 값을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여기서 리턴하시면 돼요. 즉 썸한 바로 그 값. 매번 계산해갖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플로우가 자동 계산해서 요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있죠. 자, 이게 참 편리한데 이거에 또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을 거면 왜 알려줬냐? 왜냐면 이거는 그때그때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화가 잦고 읽기 작업이 별로 없을 때 어쩌다 한번 읽는데 자주 바뀌어요. 그럴 때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편리하지만 만약에 자주 안 바뀌고 자주 읽어요. 이랬을 땐 얘는 오히려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얘가 계산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것도 이제 아마 어드밴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는 언제 계산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데이에 hours 값이 바뀌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밴딕스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값이랑 이 값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얘가 바뀌었을 때 얘가 바뀐다는 그런 관계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산되는 시점은 얘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고 얘를 읽을 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마이크로 플로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넣으시든지 자동 계산 하시든지 오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 알려드릴게요. 임포트 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사전에 배포해드린 이 컨텐트 MPK를 이렇게 여시면은 이때 굳이 맨딕스 서버에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컬리 온 디스크 하셔가지고 로컬에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데모 베이케이션 패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세이브 하셔가지고
모범 답안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그 순서대로 쭉 프로젝트과 문서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또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에 보시면 리퀘스트 위자드의 스텝별로 그리고 각 스텝에 버튼 눌렀을 적에 실행되는 이런 로직들이 완벽하게 calculate 이런 식으로 그죠? generate days 이렇게 복잡했네요.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면 이렇게 복잡해지죠. 제강과대 조금이죠. 다 보시고요. 서미트도 이렇게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추가로 여기 데이터 소스, 소티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보시다 보면은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대부분 설명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0분 동안 그거 알려드릴게요. 다국어 처리. 과거 처리에 또 문제가 5문제. 함정이 한 3개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데모, 이거였나? 그렇죠. 자, 다국어 처리는 사실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예요. 너무 플렉서블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가장 권장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자, 랭귀지에 가시면 랭귀지 세팅이 있습니다. 랭귀지의 랭귀지 세팅이 바로 언어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예요. 이게 또 뭐라고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느 메뉴를 눌러야 할까요? 랭귀지의 랭귀지 세팅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바보로 하나 왜 그것도 모를까봐. 랭귀지의 랭귀지 세팅이지, 앱의 세팅이 아니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랭귀지의 랭귀지 세팅이지, 앱의 세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랭귀지의 랭귀지 세팅에 가보시면 언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add 하셔가지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추가하죠. 한국어를 추가합니다. 한국어 코리아 이렇게 하죠. 추가.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add. 이태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태리어도 추가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맨딕스는 모든 언어를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이런 함정이 있어요. 어이가 없죠? 저도 이거 틀렸어요. 처음에. 맨딕스는 모든 언어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ISO 639 코드에 있는 언어만. 지구상에 있는 이만큼 언어 중에서 표준 언어는 이만큼이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진짜 이런 거 물어봐요. ISO 639에서 지원하고 있는 언어만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언어를 추가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죠? 이때 가장 먼저 이거부터 없애볼까? 이게 되게 성가시네. 이거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은 security에서 마이크로플로우에서 권한을 쫙 주면 되겠죠. 이렇게 권한을 쫙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족이 되나? 봅시다. 네, 됐네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샘플로 대문에 해당하는 요 홈, 요거만 해봅시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홈 디폴트. 요거 해봅시다. 그죠? 유저네임, 패스워드, 사인인, 별로 없네. 이거 말고. 레지스트레이션, 이걸 해봅시다. 레지스트레이션.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건 지금 영어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보시면 이걸 만약에 우리말 모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글, 코리안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랭귀지에서 이렇게 커런트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난 분명히 한국어로 바꿨는데 여전히 영어가 보이네. 그 이유는 제가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 언어인 영어에 들어있는 그 텍스트랑 캡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요거 꺽쇠 있죠? 꺽쇠 표시가 그거예요. 번역 안 했으니 영어 값을 보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는 번역하지 뭐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따당 눌러가지고 유저 아이디를 사용자 아이디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예 만들지는 만든가. 왜 할 수 있게 해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제가 한 번역 작업은 뭐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번역가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바꾸지 말고 언두한 다음에 이렇게 하래요. 뭐냐면 다시 영문으로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하래요. 뭐냐면 랭귀지에 다시 가보시면 여기 배치 리플레이스, 배치 트랜슬레이트, 랭귀지 오퍼레이션 요 순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권장되는 업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은 가장 먼저 배치 리플레이스부터 하래요. 아니 리플레이스? 아니 왜 번역부터 하나 리플레이스부터 하나? 요거 설명드릴게요. 누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 번역할 대상이 all 하면 전체 앱의 모든 모듈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선택을 한정을 지을게요. 셀렉트를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랑 제너럴 익스텐션만 할게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건 요거고 나머지는 다운받은 거니까 요것만 하면은 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자, 보시면 왼쪽은 텍스트, 오른쪽은 바꿀 단어래요. 뭘 바꿀 필요가 뭐가 있나? 바꿀 필요가 뭐가 있나? 쫙 봤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텍스트. 텍스트를 딱 찍어 봤더니 텍스트를 찍을 때마다 이 텍스트가 사용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보세요. 이메일이라는 요 글자가 두 군데에서 쓰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 대상이 요 두 군데라고 해가지고 두 번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번역하면 요 두 군데에 다 반영이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오커런스, 쇼 오커런스가 그런 개념이에요. 쭉 가시다 보면 또 이런 거. 이렇게 두 개 되고 홈페이지 이렇게 똑같은 애가 두 군데 쓰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에 넥스트는 스텝에 세 군데 쓰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쓰이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별게 없는데 자, 여기에 문제가 바로 나왔네. 자, 얘는 유저 한 칸 띄고 네임. 얘는 그냥 유저네임. 도대체 이게 뭔가? 그죠?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번역 두 번 해야 돼요. 쓸데없는 낭비죠. 이거 번역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서 어커런스 하나하나를 어커런스 두 개로 이렇게 막 바꾸는 거. 그 작업을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 요거를 유저 한 칸 띄고 네임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유저 한 칸 띄고 네임도 그냥 아니라 대문자 유저 한 칸 띄고 네임 이렇게 엔터. 이런 식으로. 나머지 또 뭐가 있나? 나머지는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하나밖에 못 찾았지만 하시다 보면 이건 괜찮군요. 이게 동일한 의미가 뭐 글자 하나 차이로 다르게 여러 곳에 쓰인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번역가가 중복 작업하지 않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리플레이스 위드를 바꾸면 바로 바뀌냐? 아닙니다. 이렇게 쭉 바꾼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눌러야지만 그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유저네임 지금 보시면 아까 있던 유저네임 빈칸 없는 게 없어지고 어커런스가 두 개 보이죠.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리플레이스예요. 그런데 이걸 왜 배치 리플레이스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도 개발자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익스포트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보내는 거예요. 잉글리시. 그래가지고 전문 번역가가 아니거나 뭐 전문 팀이 감수 팀이 용어를 쭉 엑셀에서 쭉 보고 중복된 거 없애가지고 해오면 그거를 임포트해서 여기에 쫙 반영을 해라 이런 겁니다. 임포트를 했어요. 임포트를 하면 저 보여드리고 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예로 하는 건데 쭉 봅시다. 폼 타이틀에서 제가 만약에 폼 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연습이니까 심플하게 홈 디폴트 홈페이지 뭐.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공백이 또 하나 있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공백 없애야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세이브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전문가가 저한테 줬어요. 주면 제가 이걸 임포트 하겠죠?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오픈하면 얘가 쭉 요런 게 왔다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여기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죠. 요때는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 페이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요건 사실 확인하는 단계예요. 아, 전문가가 준 게 이렇게 잘 돼 있구나라고 개발자 입장에서 확인을 잘 하고 리플레이스를 누르는 순간 이때 반영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죠? 이것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 익스포트한 이 엑셀 파일을 임포트하는 즉시 뭐 번역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리플레이스를 눌러야 이때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마치 클리닝하는 작업을 먼저 배치 리플레이스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를 합니다. 트랜슬레이트 영어 기준으로 한글 하기요. 여기서 또 범위를 지정을 하죠. 범위를 vacation이랑 이것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add new 뭐 추가 홈페이지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직접 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엑셀로 내보내요. English to Korean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문 번역가가 그 엑셀 파일에서 왼쪽 오른쪽 보시고 번역을 해오면 이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하시면 또 트랜슬레이트를 누르시는 순간 그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랭귀지 오퍼레이션은 이거는 언어 단위로 옮기거나 복사하거나 서로 뒤바꾸거나 삭제하는 이런 겁니다. 얘는 앞에까지는 이제 메시지 단위로 이렇게 한 거였고 얘는 통째로 언어 팩 단위로 이렇게 한 거. 그럴 필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문에 있는 모든 걸 번역해가지고 한글 이렇게 쭉 그대로 한 다음에 일부만 이렇게 영문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아,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거를 좀 시스템이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옵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글 체크 컴플리트니스가 언체크되어 있는 체크를 하시면요. 오케이 하셔가지고 워닝이 410개가 떴죠. 워닝을 쫙 하시면 이거 너 왜 이거 한국어로 번역 안 했니까 이렇게 뜹니다.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체크 컴플리트니스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없애면 되느냐 이러면은 이거 진짜 번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때 바로 카피 쓰는 거죠. 영어에 있는 모든 거를 한국어로 일단 카피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컴플리트니스가 없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언어를 보시면 번역하실 적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시스템 레벨 언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텍스트 용어.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합니다. 시스템 레벨 메시지도 번역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어요. 영문만 제공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텍스트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to 2, 1 to 2 오브 3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파라미터라는 건 알겠는데 이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도대체 설명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여기가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밑에 시스템 텍스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카테고리, 아이템, 텍스트,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이 파라미터가 사실은 필드랑 이슈다. 필드 뭐뭐에 이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워크플로우 스테이트, 이게 스테이트가 그냥 스테이트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스테이트구나. 그러면은 워크플로우가 무슨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도 바로 필요하다면 됩니다. 번역돼요. 주의하셔야겠지. 됩니다. 시스템 텍스트는 양쪽에서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3일 동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첫째 날 마치고 공유해드린 과제 문서 있죠. 그 과제 문서에 있는데요. 그리고 과제 문서가 가리키고 있는 온라인 러닝 패스, 그 내용 꼭 반드시 이렇게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제가 시험 범위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집계를 좀 해가지고 아카데미랑 저랑 같이 집계해가지고 나갈 건데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보내드리도록 제가 할게요. 아쉽게도 예전에는 무료였지만 지금은 정책상 40%만 제공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다음 분기, 내년이 그 FY22가 10월부터 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바우처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번이 당분간 드리는 마지막 바우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우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요게 녹화본이 워낙 파일이 커요. 그래가지고 파일 정리하고 한두 며칠 걸리거든요. 정리한 게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이메일 첨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다운받으셔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하지만 본인만 보시고 요거 돌려보지는 마세요. 돌려볼 만큼 우리 있게 이렇게 강의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보시고 3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